이번 시간부터는 그 연력학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총 4시간 분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 물리학2 단원 제목은 열과 일이고요. 물리학2에 해당하는 내용은 열의 일당량 개념을 이용하여 일과 열 사이의 전환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고, 그 교과서 페이지는 72쪽에서 74쪽인데요. 요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 23차 시에서, 다다음 시간이죠. 23차 시에서 하게 될 거고, 그 요 부분은 그 물리학원에서 배웠던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해서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섞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뭐 요 제목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연력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리량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 중에 요 열과 일도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부분들은 이제 연력학에서 알아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우선 연력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 대상은 기체 분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기체, 우리가 다루는 기체는 이상기체라고 불리는 좀 제가 농담삼아 이상한 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는 연력학 제 1법칙 할 때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 기체에 대해서 연력학에서 이제 필요한 물리량들을 다루게 될 텐데, 우선 이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온도, 압력, 부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피는 뭐 따로 얘기할 게 없으니까 온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 쓰이는 온도는요, 화씨 온도는 뺐습니다.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를 많이 쓰는데요. 섭씨 온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죠. 물의 어는 점을 0도씨라고 하고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해서 100등분한 거죠. 근데 이 절대 온도는 뭐냐면 요 온도라는 게 결국에 나중에 밝혀진 게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기체 분자들이 전부 정지 상태에 있을 때의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가 되겠죠. 근데 그 온도를 이제 0으로 잡고 그 온도 간격은 섭씨 온도하고 맞춰준 게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 사이의 관계를 보면 그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건데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섭씨 온도로 쳤을 때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기체 분자들이 정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 온도가 0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겠고요. 이때 절대 온도의 단위는 이제 켈빈이라는 물리학자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제 단위를 켈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요 0켈빈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73도씨고요. 그 다음에 273켈빈이 0도씨고 373켈빈이 100도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다루는 온도는요, 보통 별말 없으면 절대 온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이 있는데요. 그 압력은 우리가 기체 분자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힘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압력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겠고요. 그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하는 힘인데요. 압력의 방향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딱히 형태가 없죠. 그래서 어떤 기체가 있는 곳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이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기체들은 이 물체를 항상 요 수직 방향으로 밀게 되는데요. 그때 그 압력을 면적당 힘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행설수설 하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11시 47분이에요 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잠이 오네요. 예, 뭐 어쨌든 이 기체 분자는 어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예, 유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힘 대신에 요 압력을 쓰는 게 예, 적절하기 때문에 힘 대신에 압력을 씁니다. 그리고 온도는 뭐 역학하고 비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분자 하나하나의 속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혹은 분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통계적인 대표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압력은 면적당 힘이니까 단위가 제곱미터당 뉴턴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줄여서 압력의 단위를 파스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그 제목에도 있었죠. 열과 일. 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열은 일단 온도 차이가 있어야지 열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뭔가인데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열이 에너지라는 요 얘기가 물리학 2에서 이제 좀 더 추가로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뭐 다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은 에너지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온도가 다를 때 이 두 물체 사이에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을 뭐 열량이라고 하는데, 열량 뭐 이거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호로는 이 Q라고 많이 씁니다. 이러한 열의 이동은요, 온도 차이가 있으면 열이 이동한다라고 했죠.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접촉하면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열의 이동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다른 걸 해주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상태로 놔두면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고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은 마지막 연력학 시간에 배울 연력학 제2법칙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이 이동을 하다 보면요, 온도가 높은 녀석은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그리고 온도가 낮은 녀석은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결국 두 물체의 온도는 같아지게 됩니다. 이때 양방향의 열의 이동이 균형을 이루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와중에도 열이 온도가 같은 두 물체 사이에서도 어쩌다가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열이 이동해서 열을 흡수한 쪽은 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열이 뺏긴 쪽은 온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럼 다시 또 거꾸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금방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이 전체적으로 보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걸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평형 상태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완전한 평형이라기보다는 보통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겉보기로 봤을 때는 열 이동이 거의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리학 1이랑 물리학 2에서는 뭐 동적 평형을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그 온도가 높은 물체 A와 온도가 낮은 물체 B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B 쪽으로 열이 이동하게 돼요. 열을 빼앗긴 A는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열을 받은 B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특정 순간이 되면 이제 그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요, 이게 그 온도를 열평형 온도라고 하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A와 B 사이에는 뭐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열평형 상태가 되고요. 요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게 연력학 제0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력학 제0법칙은 뭐냐면 사실 이게 뭔가 당연해 보이는 거기도 한데요. 잘 보면 물체 A와 B가 열평형을 이루고 물체 A와 C가 열평형을 이루면 예를 들면 요 온도계가 A고요. 그 다음에 요, 요 왼쪽 비커에 달려있는 요 물이 B고요. 오른쪽 비커에 달려있는 담겨있는 물이 C라고 하면 A하고 B가 열평형을 이루고요. 그럼 이제 온도계를 넣었는데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눈금 열의 이동이 있을 때는 눈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눈금이 변화가 없으면 열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A하고 B가 온도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하고 C가 열평형을 이루면 또 이제 A하고 C도 온도가 같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 B와 C도 열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평을 이룬다라는 거는 B하고 C도 온도가 같다라는 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제 영법칙을 온도계의 원리가 되는 법칙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열평형을 이루게 되면 그 두 개는 온도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아까 제목이 열과 일이었죠. 이번에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또 중간고사가 미뤄져 가지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생겼죠. 근데 이거를 또 진도를 너무 안 나가고 시간을 다 보내기도 좀 뭐해서 복습 2시간 좀 했었고요. 1시간 정도는 지금 진도를 나가는데 조금 몰래 연력학을 한 3시간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좀 천천히 조금씩 이제 부연 설명까지 전부 다 넣어가지고 그냥 풀 버전으로 4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연력학 제1법칙의 준비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체가 외부의 한 일도 연력학 제1법칙에 들어가는 한 또 항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걸 이제 보통 실린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린더가 있고 그 여기에 피스톤이 있어요. 이 피스톤 혹은 칸막이라고도 하고요. 이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요 내부에 그 기체가 들어있는 요 상태고요. 이게 기체가 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요. 만약에 요 대기압보다 요 기체 내부의 압력이 크면 요 기체 압력이 요 피스톤에 힘을 가해서 피스톤을 밀겠죠? 그러면 힘을 가하는 방향으로 얘가 밀리니까 요 기체는 요 피스톤에 일을 한 게 됩니다. 이때 요 기체가 한 일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일의 정의로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기체가 요 피스톤에 가하는 힘을 F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피스톤이 F의 힘을 받아서 델타 S만큼 움직였다고 했을 때 요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은 F 델타 S가 됩니다. 이때 제가 지금 제목과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놓고 방금 설명은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기체들은 지금 기체 분자들은 온 사방팔방 이게 밀고 있는데요. 밀어서 힘을 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움직이지 않죠. 요 실린더 부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은 요 피스톤밖에 없기 때문에 요 외부들 중에서 움직이는 대상은 피스톤밖에 없으니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결국 피스톤의 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 요 힘 대신에 우리가 기체를 다룰 때에는 그 연력학을 다룰 때는 압력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압력은 저 바로 전 페이지에서 배웠었는데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적분의 힘이었고요. 그럼 이 경우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과 면적의 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체의 압력에다가 요 피스톤의 단면적이 A라고 적혀 있네요. 곱한 게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F가 PA가 됩니다. 하고 델타 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요 F 부분이 PA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요만큼을 볼까요? A 곱하기 델타 S를 보면 요 면적이 A고요. 그 다음에 요게 델타 S예요. 요 두 개를 곱한 게 되니까 A 곱하기 델타 S면 요 면적이 되죠. 요 부피가 되죠. 근데 요 부피의 의미를 보면 요게 피스톤의 처음 위치고 요게 피스톤의 나중 위치예요. 그럼 이게 처음 위치니까 요만큼이 기체의 처음 부피고요. 그걸 V라고 둔 겁니다. 요만큼이 기체의 처음 부피고 그다음에 요만큼이 기체의 나중 부피예요. 그럼 요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거든요. 항상 델타가 붙으면 뒤에 있는 물리량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라 했죠. 따라서 여기 부피의 변화량이 되고 부피의 변화량이 결국에 피스톤의 단면적 곱하기 델타 S가 됩니다. 따라서 요 A 델타 S는 바로 델타 V가 되고요. 따라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그 연력학에서 일을 구할 때는요, 힘과 거리의 곱이 아니라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그러니까 힘과 변이의 곱이 아닌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잘 보면요, 결국에 우리가 역학하고 연력학의 좀 차이점이요, 역학에서는 힘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연력학에서는 압력을 이용하고요. 역학에서는 뭔가 물체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연력학에서는 부피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역학에서는 운동 에너지 혹은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연력학에서는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좀 비유를 하자면 역학에서는 뭐 힘 그리고 뭐 거리 그리고 뭐 속도 혹은 운동 에너지 이런 걸로 표현하던 것이 연력학에서는 압력, 부피, 온도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요 압력, 부피, 온도가요 결국에 그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들이 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내용이 바로 요 세 물리량들의 관계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잠깐 샜는데요. 뭐 센 건 아니고 또 좀 뒤에 바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방금은 사실 그 일에 대해서 할 때 힘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그 일을 구한 거고요.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힘 변이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했듯이 압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상기체가 한 일은 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그 이상기체가 외부에 한 일, 이상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부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이제 압력 부피 그래프를 이제 그 연력학에서는 많이 보게 될 텐데요. 만약에 어떤 기체가 그 V1에서 V2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 이를 구해보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니까요. 부피 변화를 계산할 때 V2 빼기 V1에서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W만큼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W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고요. 이거는 부피가 팽창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똑같은 말 두 번 썼네요. 이제 12시가 넘었네요. 저도 졸고 있는 겁니다. 기체가 팽창할 때 이렇게 적혀 있죠. 기체가 팽창할 때 부피가 증가할 때는 W가 플러스인 셈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체가 수축하는 경우도 있죠. 부피가 V1에서 V2. 이번에는 이제 부피가 큰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 하면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델타 V가. 압력은 항상 플러스고요. 그래서 기체가 수축할 때는 이 W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W의 부호에 따라서 W가 플러스면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W가 마이너스면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부호와 기체의 부피 변화와 좀 관계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고요. 이처럼 압력이 변하면서 부피가 변하는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V1에서 V2로 가는 동안에 기체가 한 일은 요 면적이 일이 된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연력학에서는 힘 대신에 압력, 변위 대신에 부피, 속도나 운동 에너지 대신에 온도를 이제 기체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그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에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물리학 1에서 배우는 그 연력학 문제들은 대부분 연력학 제1법칙과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리고 열효율에 대한 식, 이 세 가지로 이제 다 풀리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인데요. 일단 식부터 적어보면 PV 이꼴 nRT가 됩니다. 이 식은 여러분이 좀 중요하니까 좀 외워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때 P는 압력이 되겠고 V는 부피가 되겠고요. T는 온도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순간에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식은 아니고요. 어떤 한 순간에 그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이고요. 이게 근데 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 안 되어 있고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 되어 있죠. 이건 이상기체에만 적용되는 요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PV R은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요 R은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인데 이 기체 상수는 특징이 기체의 종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든 헬륨이든 혹은 다른 기초 내용 기체든 다 똑같은 상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N은 몰수입니다. 몰수인데 대략적으로는 그 기체의 양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크면 기체 분자의 개수가 많은 거예요. 얘가 작으면은 기체 분자의 개수가 적은 겁니다. 근데 요 몰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 하면 아보가드로 수분의 실제 분자의 개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N0 혹은 NA라고도 보통 많이 나타내는데 요게 그 아보가드로 수고요. 아보가드로 수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리고 얘는 N몰의 분자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몰이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분자가 있는 거고요. 2몰이면 아보가드로 수의 2배만큼에 해당하는 분자의 개수에 해당이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굉장히 큰 수예요. 6.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외웠던 것 같아요. 6.92 곱하기 10의 23승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10의 20 몇 승에 해당하는 매우 많은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분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 수준으로 있으니까 너무 숫자가 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아보가드로 수의 몇 배냐 해당하는 걸로 요 몰수를 몰수라는 것을 이제 쓰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그냥 요 몰수는 그 기체 분자의 양, 기체 분자의 개수하고 관련된 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다루는 개는요 항상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에 갇혀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요 n이 변할 리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n은 뭐 항상 거의 상수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배운 화학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예, 여기서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 일단 요거는 갇혀 있는 기체면은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그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가 보일의 법칙이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죠. 그 다음에 그 샤를의 법칙이 압력이 일정할 때였죠. 압력이 일정할 때 그 기체 이상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고요. 보일-샤를의 법칙은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보면 보일-샤를의 법칙 T분의 PV는 T-분의 P-V- 이런 걸 요새도 배우나요? 예전에 선생님은 중학교 때 이런 걸 막 하고 계산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 배워가지고 T분의 PV는 T-분의 P-V-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일-샤를의 법칙 이렇게 하고 이게 최종 단계가 이 식이에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아보가드로 법칙도 들어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등온, 등압, 등부피, 등분자수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거든요. 이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다라는 게 그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 시간에 그 많은 화학 법칙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 그리고 뭐 합쳐서 보일-샤를의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게 이제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유의해야 될 점이 요 T 온도는 절대 온도를 항상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정보가 그 기체의 부피 변화와 온도 변화 이런 거를 연력학 제2법칙으로 연력학 제1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기체의 부피 변화, 온도 변화를 구하고 나면 그 정보로부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압력의 변화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과 이제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 그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변화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그 압력, 부피, 온도 중에서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요 식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좀 기억해두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특히 요 식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참고 삼아 들어두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 식을 조금 변형시킨 것도 한번 보여줄 텐데 요거는 요즘 대학교 가서 배워도 되긴 한데요. 요게 그 몰수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바꿔서 쓰면요. n0분의 n을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같은 식이죠 지금. 여기 n 대신에 n0분의 n을 집어넣는데 n0분의 n을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보면요 둘 다 상수죠. 여기 기체 상수고 여기 아보가드로 수예요. 그러면 요게 줄여서 제가 그 물리학에 보면은 은행이 3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 게 뭐 있었죠? 그 MG 새마을금고 중력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풀이하면서 그 BS 부산은행 그 자기선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그 농담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명합니다. 여기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볼츠만의 B를 따가지고 보통 KB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그 볼츠만 상수가 이게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물리학에서는 사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렇게 잘 안 쓰고 요 PV는 NKT
요 KB를 그냥 K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NKBT 혹은 NKT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요 N은 실제 그냥 분자의 개수입니다. 예, 신체 분자의 개수고 이건 상수고 온도고. 그래서 요거랑 뭐 식이 똑같은 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실제 분자의 개수 대신에 몰수를 쓴 거고요. 이거는 실제 분자의 개수를 쓴 건데 결국엔 몰수나 요거나 기체 분자의 개수를 뜻하는 거고 요거는 상수를 뜻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몰수를 쓰면 이게 기체 상수가 되는 거고 실제 분자의 개수를 쓰면 이게 볼츠만 상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 여러분이 이런 거를 뭐 그 물리학 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기체의 그 평균 운동 에너지는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뭐 KT 이런 식으로 이제 요새는 이제 이런 거 안 가르치긴 하는데요. 결국에 운동 에너지가 아까 절대 온도로 표현이 가능하댔죠. 그래서 이산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그 앞에 붙는 뭐 어떤 상수 중에 하나가 이게 볼츠망 상수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KB 혹은 K로 표현하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세계은행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 은행 하나를 마저 소개하고자 추가로 여담으로 얘기해봤습니다. 방금 한 번만 까먹어도 되겠습니다. 요것만 요 상태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괜히 얘기했나? 예, 기억하고 사실 오늘 한 내용도 물리학 2하고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예, 원에 대한 복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